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봄 날씨기는 하지만 지금 날씨가 좀 불안정하긴 한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 저희 후원해주신 2월 EBS 후원 세션에 이사장님인 유시춘 이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이사장 맡고 있는 유시춘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특별히 30주년 이리버의 나이를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과장 맡아주신 정은숙 교수님, 그리고 발표 맡아주신 이영진 교수님, 그리고 토론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아낌없이 노력해주신 전문가분들과 언어 오프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 영자들 여러분께서 모색하고 탐구한 실천 방안이 있다면 저희 EBS는 그 모든 것을 잘 받아 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과라서 제가 여성이고 경주의 한 시골에서 여자는 대학을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밤중에 도망쳐서 야간 도주해서 대학을 오게 된 아득한 선배로서 특히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격동기에 한 세기 전 격동기에 매우 뛰어난 학자이셨던 위당 정인보 선생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자모사라는 시조를 40수를 남겼는데 그중에 12번째가 말하시는 이 모습이 정인보 선생으로부터 1세기가 지난 한 100년이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여성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시편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바리밥 남주시고 잡순눈이 찬 것이며 두둑히 입히시고 겨울이라 얇은 옷을 솜치마 좋다시더니 보공되고 말아라. 보공은 관속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헌신과 인내, 부덕 이런 것이 아직도 우리 여성을 지배하는 하나의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같은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법과 제도로는 지금 남녀의 평등은 구현되어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도 있고 호주제도 저희들이 폐지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82년생 김지영 같은 문화가 지속되는가 살펴보면 법과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런 문화가 우리의 관습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연구자 여러분, 이게 30주년이 됐는데요. 앞으로 모쪼록 이 땅의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정당한 욕구를 정직하고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용기와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선배 여러분께서 잘 지도하고 안내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늘 고민하는 그런 이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혹시 이사장님 나오셔가지고 EBS에 대한 뭔가 말씀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뜻밖의 저희 학자들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명 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교육 공영방송의 ESG 실천 방안 모색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한양대 우영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에는 고려대의 김선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EBS의 신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법무법인 세종의 이지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이은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MBC의 정수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5분의 토론자. 이게 한 세션에 지금 다른 옆에 세션을 보면 발제가 3개입니다. 근데 저희는 발제 하나에 토론자 선생님이 좀 많으신데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게 한 세션에 3개 발제가 들어가면 사회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정말 EBS와 관련된 충분한 토론과 발제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영진 목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여기 좀 나가다가 다시 앉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우영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교육공동방송의 ESG 실천 방안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방면에서부터 특정한 공영방송사의 ESG 실천 방안까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다루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아무래도 간격이 좀 있고요. 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5분의 토론자가 계시니까 잘 메꿔주실 거라고 믿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ESG가 참 큰 화두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와 또 기업, 시민사회와 학계까지 정말 ESG에 대해서 뜨겁게 논쟁을 했었죠.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ESG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기업의 과도한 ESG 경영, ESG 투자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보도나 부정적인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여름 말부터 전 세계가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 들어섰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 위기도 왔었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런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 양적 완화를 했던 각국의 정부에서 양적 유동성들을 회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리도 인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수익성의 큰 악화를 기대했거나 또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 결국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 환경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후순위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기업 운영이 대내적인 그런 상황들이 열악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환경 파괴와 사회 문제 심화 그리고 불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의 양상들이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 사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영역들이 많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그 사례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후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월 22일 날 세계 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IPCC에서 6차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4%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되고 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시켜야 된다라고 보고서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까지 1.1도의 기온의 상승이 지구의 기온 상승이 있었는데 2040년 이전에 1.5도가 더 올라갈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1.5도가 더 높게 되면 극단적인 가뭄과 극단적인 홍수가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 일산화될 수밖에 없고 이게 2도시가 넘어가게 되면
중위도 지역까지,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지역까지 극단적인 그런 기후 변화 현상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2040년 이전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그런 탄소 중립과 또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면 IPCC가 경고한 그런 내용들이 이미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사진은 2011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남아프리카 중앙부 특정 지역의 강이 완전히 사막화돼 버려서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작년 여름에 수도권 지역에 폭우가 내렸을 때 강남역 지역에 침수된 그런 상황들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차가 막 강남역 근처에 물에 떠다니고 그 위에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는 그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 기후변화는 그냥 단순한 사계절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량 부족이나 물 부족, 또 이것은 곡물가 상승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충돌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들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전 세계적인 그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연달아서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은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 환경을 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인권의 침해라든지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고 다시 자원의 고갈과 환경 파괴,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기후의 변화로 이끄는 자기 파괴의 악순환적 고리 속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고리는 점점 더 빨리 더 우리를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2년도에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우리 세계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대응들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다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엔이 그 내용들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안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1987년도에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그 안에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게 될 최종적인 목표인 지속가능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게 된 그 사건이었고요. 그 뒤로 2000년도에 들어서 유엔이 글로벌 컴팩이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이것은 환경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 반부패의 문제, 노동의 문제까지로 확산되어지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들어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유엔 ESG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 투자 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 투자 원칙에서의 ESG란 뭐냐?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기업에게 투자를 할 때 과거에는 기업의 재무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비재무적인 영역에 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재무적인 영역은 좀 더 구체적으로 ESG 영역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천명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2006년도에 UN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것 형태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세계 표준기구에서 ISO 26000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선 활동을 통해서만 어떤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지 말고 7대 핵심 영역으로 확산시켜라. 그래서 지배구조, 환경, 노동, 인권, 소비자 보호 등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골고루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라라고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이듬해 2011년도에 들어서 이제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사스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권고안들, 가이드라인들이 발표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이 2015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목표를 설정하고요. 구체적인 세부 목표 169가지의 목표들을 발표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같은 해에 TCFD가 기후 관련된 재무정보, 기업들이 기후 관련된 재무정보를 제대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세계 정상들 간의 선언 또는 협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19년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국가에서 또 많은 기업에서 이 ESG에 대한 부분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여러 학회라든지 다른 세미나에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들을 너무 남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오래 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전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87년도에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최초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렇게 좀 말이 좀 꽈져 있어서 어렵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 세대가 미래 세대가 일상적으로 삶을 유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뒤로 지속 가능성에 관련돼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개념 정의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속 가능성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좀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어떠한 상태가 항상성을 유지할 확률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생명체, 개체, 조직, 기업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일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되고 거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모든 생명체와 모든 개체와 조직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생명에 관련된 어떤 생존 본능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런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소비하고 계속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는 한쪽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은 복원되기 힘든 상황까지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ESG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어떤 수익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되 그런 본연의 임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후유증들을 고려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후유증들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ESG라는 영역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이 이 부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ESG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시장적이다, 반자본적이다, 반기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엔 이거는 투자자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재무적인 영역만 판단했다는 것이죠. 즉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재무상태표나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기업이 얼마나 이득을 낼 것이냐를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투자하려는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비재무적인 영역에 관련해서도 그 기업은 뭔가 정보를 제시해야 되고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그런 것들이 공시되어졌을 때 투자자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SG라는 것들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것이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ESG니 CSR이니 CSV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들을 다 뒤섞어서 그냥 막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2년 동안 ESG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된 이유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각국 정부가 UN의 SDG에 대해서 동의하고 서명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BRT, 미국의 BRT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정경련과 같은 건데요. 미국의 200대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협의체입니다. 여기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주주 중심적 이익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BRT가 이해관계자 중심적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다가 발표를 한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이 사실은 ESG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가장 큰 이유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있습니다. 이 블랙락은 우리 돈으로 1경원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전 세계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자산운용사인데요. 여기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자신들의 그 기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성과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천명을 하고요. 그러한 관리들을 위해서 비재무적인 성과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각각의 기업들이 스스로 뭔가 기준을 만들고 지표를 만들고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 기준에 따라서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재무적인 성과 관련해서 SASB라든지 TCFD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를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로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력한 조치로 이러한 보고서 작성 의무화와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향후 투자금을 회수한다던가 앞으로의 투자를 금지하겠다고까지 발표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그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인데요. 레리 핑크는 매년 한두 차례 정도 자신의 투자 기업의 CEO와 그리고 블랙락의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블랙락이 앞으로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과 21년도에 그 편지 내용을 보면 그 이전에 블랙락이 밝혔던 기조와는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스에 있어서 근본적인 재구조화를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기후의 위기가 투자의 위기라고까지 말을 하고 블랙락의 탄소 중립에 관련된 탄소 제로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임무들, 책임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받다 보니까 다수의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ESG 경영을 하겠다. 또 ESG 펀드를 조성하겠다. ESG 투자를 하겠다. 그런 것들이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하는 한 것이고요. 그 이후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위기가 일었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전 세계의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업에게 있어서는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자산 운용하는 블랙락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2022년도에 레리 핑크의 연례 사원의 내용을 보면 그 이전에 ESG의 전도사의 역할을 자임했던 레리 핑크의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투자하지 않겠다. 또 비윤리적인 그런 방산업체에게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편지들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방산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방산업체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은근히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글로벌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이런 식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굉장히 그 엄격성에서 뒤로 물러선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기업들이 이제는 굳이 ESG를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업 영역에 있는 기업들은 외부 효과에 의해서 또는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ESG에 관련된 자신들의 목표, 자신들의 경영 방침을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나서야 될 부분이 뭐냐? 공적 섹터라는 것입니다. 공적 섹터가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영향에 덜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미디어를 전공하니까 우리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의 공적 섹터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방송은 잘 아시다시피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환경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합의를 했다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캠페인의 기능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설립 목적 그 자체가 벌써 ESG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공적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ESG와 연관된 여러 가지 영역들의 일부를 이미 공영방송사들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KBS, EBS, MBC의 경영 목표라든지 방송의 기본 방향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ESG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KBS 같은 경우도 4번의 기후 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던가, 또는 5번의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던가, 이런 것들은 ESG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EBS 같은 경우도 대국민 설명 책임을 제고한다던가, 또는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만든다던가, 사회 공동체를 강화해서 약자와 동행하겠다. 이건 완전한 ESG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공영방송사들은 ESG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MBC가 컨텐츠 중심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되겠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시청자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영방송사들은 이런 자신들의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ESG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이 ESG와 관련된 부분은 공영방송사가 추구하는 공익을 증대하는 것과 연관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ESG와 공영방송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 공영방송사의 역할은 공익의 증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익의 증대하는 정치적 복지나 사회적 복지, 그리고 소비자 후생과 연관된 것들이 가득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 공영방송 무용론을 주장한다던가 TV 수신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논의들과는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공영방송사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공영방송사가 공익의 증대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졌다. 그 영역은 더 커졌다. 일반 민간 상업 영역에서는 쉽게 ESG를 후순위로 늘릴 수 있는데, 공영방송은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현재 가장 우선순위로 해왔었고 오히려 더 확장시킬 여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영방송사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TV 수신료에 대해서 오히려 그 TV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거나 없애야 된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결국 많은 공영방송사가 있지만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교육공영방송 EBS의 ESG 실천 방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EBS의 ESG 실천 방안을 이야기에 앞서서 방송사들이 ESG의 계획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좀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진의 인식 부족입니다. 경영진들은 ESG를 사회 환원의 한 형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산을 사회에 환원시켜서 사회의 약자라든지 어려운 영역을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특혜를 주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에 관련된 인식은 많이 변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ESG가 단순히 그냥 사회 환원에 머물러 있다라고까지는 경영진들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영진들이 ESG를 실천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좀 돈이 없는데 현재 공영방송도 운영하기 힘든데 우리가 더 여기다 쓸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ESG 관련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더더욱 뭘 더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볼멘 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 부족입니다.
ESG에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각 방송사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서는 사회공헌실이나 기획 파트의 일부 직원들입니다. ESG는 사실은 탑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경영 방침이라든지 조직의 관행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아래에서 각 부서에게 ESG와 관련된 할 수 있는 것들 좀 한번 해봐. 그래서 그것을 추려서 그것을 모아서 위로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 바름으로 위에서 ESG와 관련된 최고 의사 결정 위원회가 경영의 방침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그럴 때만 ESG가 실현이 가능한 것이지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중간에 차단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송사의 ESG 계획이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장기적인 프레임워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SG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우리 공영방송사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하고 또 어떻게 평가하며 누구로부터 인증을 받고 다시 그것을 환원시키느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ESG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업도 ESG의 모든 영역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과 기업의 특성을 맞추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역들이 우리 기업과 잘 맞는지 중대성 조사, 중요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ESG 주체가 지속적인 ESG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데 그런 동기부여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ESG를 실천하는 주체의 선한 마음을 의존하는 것,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ESG를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재무적인 성과가 높아진다던가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가 달라진다던가 최소한 제허가 재승인할 때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약수화된다던가 또는 뭐 세제 혜택이 있다던가 방발기금을 뭐 축소시켜 준다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이것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한번 해봐. 우리는 해야 돼. 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ESG가 방송사들의 경우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육방송사의 경영 평가 보고서를 보면서 경영 목표 지난 3년치 2019년부터 21년 공개된 자료를 가져와서 봤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 방향이 뭔가 혁신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한 경영 목표나 추진 과제들을 보면 뭐 EBS다운 컨텐츠 또는 뭐 재원에 관련된 부분들 재정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의 설립 목적은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생 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인데 이 설립 목적과 경영 목표가 제대로 잘 이렇게 일관성 있게 붙어 있지 않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2021년도에 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미세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립 목표와 또 경영의 목표 추진 과제들이 약간의 미세 조정에 의해서 일관성이 좀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명확하게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일관성들은 보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EBS는 ESG와 관련해서 실천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총 16개의 세부 추진 과제들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제가 뭐 정보가 다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기존 공영방송, 민영방송사에서 ESG를 가지고 경영에 관련된 어떤 실천 계획을 짠 방송사는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EBS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실천 계획을 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세부 추진 계획들이 이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지속 가능성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들도 있곤 합니다. 뭐 그린컵 캠페인이 있고요. 세트를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3층까지 걷기 운동, 또 원페이퍼 출력물 원페이퍼 캠페인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BS를 통해서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의 그 EBS에 대한
ESG 실천 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어쩌면 이것을 하면 ESG 실천 계획의 50%는 이미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EBS는 ESG 실천 방안을 마련할 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되는 어떤 플랜을 짜야 됩니다. 나름대로 어떤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 표준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SASB라든지 TCFD라든지 이제 앞으로는 ISSB라고 해서 SASB와 TCFD가 통합된 그런 글로벌 공동의 표준 지표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EABS의 ESG의 실천 내용들이 프레임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기적으로 공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그냥 단순한 공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3자 기관에 의해서 평가 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투명하게 모든 시청자와 국민에게 공개가 돼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제 제안이고요. 가장 어렵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ESG 어떤 영역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작년에 미디어 기업의 ESG 실천 영역 관련된 중대성 조사를 했습니다. 18명의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해서 우리 미디어 기업들은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AHP 분석을 했는데요. 신문사, 방송사, 그리고 플랫폼 기업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지금 방송사의 내용들만 공개를 한다면 가장 우선순위로 둔 내용이 사회 영역 S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버넌스, 환경의 영역으로 가고요. 가장 우선순위를 뒀던 사회 영역에서도 노동 및 인권에 관련된 부분, 그 기업의 노동자들의 삶, 안정성,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을 가장 우선으로 봐야 됐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다원성입니다. 얼마나 미디어를 생산하는 조직들이 다양화되어 있는가. DEI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다양성, 공정성, 또 포용성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봉사 및 참여, 그리고 마지막은 공정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심층 인터뷰거든요. 다시 말하면 미디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인터뷰이들도 절반이 미디어 기업에서 ESG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방통이라든지 국회 입법조사처의 관료, 그리고 ESG 평가기관, 전문기관의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기업의 방송사의 어떤 상황, 현실 상황을 잘 고려한 그런 중요성 순위를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결국 EBS가 ESG를 실천해야 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필해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이거는 제 개인 연구 내용입니다. 4개월 전에 20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지상파 방송사 ESG 실천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KBS, MBC, SBS, EBS 이렇게 4개 지상파 방송사의 ESG와 관련된 평가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KBS가 제일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후원 세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EBS가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EBS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국내 미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ESG에 관련된 연구들을 쭉 해왔는데 그 쭉 해왔던 그 조사 결과들을 쭉 살펴보니까 미디어 기업의 ESG 실천에 대한 어떤 시청자들의 평가와 여러 가지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들을 봤을 때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은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20대, 30대들한테는 이 ESG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선호도라든지 수신료 지불 의사라든지 공영방송 제도의 필요성이나 이용 의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EBS는 교육에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결국 젊은 층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을 마련해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어필하는 것이 어떠냐. 전문가들은 S를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이 이후에 제가 이야기에 대해 설명해 보면 환경 문제가 강조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상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먼저 어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계층으로 확산해 다른 세대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세 번째 제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안은요. EBS의 ESG 실천에 관련된 시청자 평가와 EBS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인지도, 충성도를 합친 브랜드 자산, 그리고 전문성과 진실성에 관련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들이 각각의 세부 구분 변수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환경에서는 기후변화, 그리고 사회 영역에서는 미디어의 다원성과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변수들이 이 종속 변수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표는 TV 수신료 지불 의사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층들에게 TV 수신료를 얼마 낼 수 있느냐라고 직접 물어봤고요. 2,500원 이상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집단과 그 이하로 내겠다, 나는 돈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집단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산비입니다. 승산비가 봤을 때 EBS의 ESG 실천에 대해서 1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TV 수신료를 지불할 확률이 1.8배, 831배 높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EBS의 입장에서 어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환경 영역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뭔가 조치들, 뭔가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행사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밑에 자연보호, 폐기물, 오폐수 관리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부적 인과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를 EBS가 추진을 하게 되면 TV 수신료에 대한 지불 의사가 4.1%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ESG에 관련된 EBS의 실천 계획 중에 환경을 보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린컵을 사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원페이퍼를 사용한다거나, 출력물을 원페이퍼로 한다거나, 재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TV 수신료 지불 의사와는 연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후 변화에 관련된 뭔가 큰 담론들을 던져줬을 때 사람들은 TV 수신료와 관련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EBS의 설립 목표와 실질적인 경영 목표,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는 ESG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일관성 있게 전략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내부 종사자라든지 몇몇 전문가들을 데리고 해서는 안 되고요. 평가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기업지배구조원에서 그 일을 했다가 기업지배구조원이 지금 한국 ESG 기준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 ESG 기준원과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S 영역에서는 DEI와 관련된 부분들, E 영역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젊은 층 플러스 중장년층으로 전체적인 그 ESG 실천 방안을 확장시키려는 그런 전략들도 한번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EBS의 ESG 실천이 곧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전체 시청자들한테 각인시켜야 되는 것이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ESG는 투자자의 언어입니다. 공영방송에서 공익 증대를 위한 투자자는 시청자들이고 국민들이거든요. 이들에게 EBS가 하는 역할이 우리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줄 때, 그럴 때 TV 수신료라든지 재원에 관련된 문제들도 순차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